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 인사이더들의 신박한 통찰과 함께하는 경제 인사이트 정철진입니다. 먼저 오늘 하루를 뜨겁게 달궜던 경제 뉴스 투데이 핫경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은행의 21일 발표에 따르면 1월 생산자 물가지수는 121.80으로 전월 대비 0.5% 상승했습니다. 이 생산자 물가지수는 1년 전과 비교하면 1.3% 높은 수준으로 6개월 연속 상승세입니다. 품목별로 보면 축산물이 내렸지만 농산물, 수산물이 올라 전월 대비 3.8% 상승했습니다. 공산품 물가는 제1차 금속 제품 등이 내렸지만 컴퓨터, 전자 및 광학기기, 화학 제품 등이 올라 전월 대비 0.1% 상승했습니다. 오늘 24일 정월 대보름을 앞두고 불엄과 오곡 등의 가격이 작년보다 소폭 뛰었습니다. 한국물가정보는 정월 대보름에 먹는 주요 10개 품목의 구매 비용이 전통시장은 13만 1,600원, 대형마트 17만 1,480원으로 각각 조사됐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전통시장은 5%, 대형마트는 5.4% 각각 올랐습니다. 21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과 경제활동인구조사 마이크로데이터에 따르면 지난해 비경제활동 인구 가운데 주된 활동이 육아였다는 남성은 16,000명으로 전년보다 4,000명 늘어났습니다. 이 통계 작성 이후 연간 기준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육아 남성은 2013년 6,000명에서 2019년 9,000명, 2021년 13,000명 등으로 계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10년간 3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최대 연 4.5% 금리를 주면서 청약 당첨 시 분양대금의 80%까지 2%대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청년 전용 청약통장이 오늘부터 가입 신청을 받습니다.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의 만 19세부터 34세의 무주택 청년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월 최대 1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고 청약통장과 대출을 연계한 것이 특징입니다. 분양가 6억 원, 전용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최저 연 2.2%의 저금리로 집값의 80%까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핫경제였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증시를 부양하기 위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오는 26일 발표 예정입니다.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발표 기대감이 확산되면서 2월 국내 주식시장 그야말로 모처럼 활기를 띠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그동안 저평가됐던 업종을 중심으로 우리 증시에는 저 PBR 주식 열풍이 불고 있기도 합니다. 오늘 경제인사이트에서는 26일 발표를 앞두고 있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은 과연 어떤 내용이 담기게 될지 전망을 해보고요. 이 프로그램과 국내 주식시장의 영향, 향후 전망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오늘의 핫 이슈 이야기 나눠보기 전에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대한민국에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우리의 주식시장은 매우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장 역시 다른 나라 시장과 경쟁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자본시장 규제를 과감하게 혁파해야 됩니다. 오늘의 경제인사이트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황세훈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우리 황세훈 연구원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또 저 PBR 열풍 이 시작이요. 앞서도 보셨지만 1월 1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렸던 민생 토론회부터 나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저 PBR 얘기,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감, 또 여기에 외국인들의 대거 순매수, 이렇게 2월이 흘러왔고요. 이제 2월 26일 드디어 정책이 발표가 됩니다. 이때까지의 국내 증시 한번 큰 흐름, 우리 개괄적으로 한번 정리 좀 해주시죠. 네, 일단 올해 이제 약 2달 정도 지났잖아요. 2달간의 주가 흐름, 증시 흐름들을 살펴보면 이제 간단하게 총평을 해보자면 이제 겨우 체면 치레 정도 하고 있다 정도로 요약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1월 달을 되돌이켜 보시면 1월 달은 사실 전반기에는 계속 주가가 큰 폭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단 말이에요. 외국인들이 크게 큰 폭으로 빠져나가면서 주가가 상당히 부진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아주 극적인 반전의 계기가 나타나는데 이것이 예. 바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우리가 실행할 거다라는 정부 이제 대책, 증시 부양책이 발표가 되면서 이때부터 아주 극적인 반등을 하게 되거든요. 네.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작년 연말, 작년 12월 말 기준으로 봤을 때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2,655포인트로 마감을 했죠. 네. 그랬다가 1월 17일 날 이게 2,435포인트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약 8% 조금 넘게. 한 달도 안 되는 기간에 이렇게 8%가 넘게 떨어지거든요. 그랬다가 1월 18일부터 이제 반등을 시작을 해서 현재로서는 그러니까 어제 기준으로 보면 2,657포인트까지 상승을 했죠. 네. 작년 연말이랑 비교를 해보면 2,655포인트로 마감이 됐다가 어제 기준 2,657포인트니까 사실 거의 동일한 수준까지 이제 회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물론 1월 달에 많이 떨어진 저점을 기준으로 보면 상당한 수준의 상승세를 보인 건 맞아요. 9% 정도 상승을 한 거니까 저점 대비로는 많이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작년 연말 기준으로 해서 살펴보면 올해 거의 2달 가까운 기간 동안 코스피는 사실 거의 제자리 걸음을 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고요. 사실 코스닥 시장도 거의 비슷한 상황입니다.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도 작년 연말 기준으로 보면 866포인트에 마감을 했단 말이에요. 네. 어제 기준 코스닥이 866포인트입니다. 네. 그러니까 거의 제자리 걸음을 한 거죠. 물론 이제 중간에 많이 떨어졌다가 1월엔 정말 우리만 소외됐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1월 달에는 다른 미국이나 일본 증시는 상당히 양호한 흐름을 보였죠. 그렇지만 우리는 많이 떨어졌다가 이제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데 물론 이렇게 회복세를 보이는데 정부의 정책 발표, 증시 부양책 발표가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 당연히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이러한 기대감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쭉 이어갈 수 있도록 조금 그런 구체적인 모습들이 많이 좀 담겼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하순영 교수님, 진짜 1월을 생각해 보면은 뭐 미국, 일본, 하다못해 대만도 다 승승장구했는데 우리와 중국만 하락을 해서 참 가슴이 아팠었고요. 그 이제 마지막에 히든 카드로 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나왔고 외국인이 다시 돌아오고. 그래서 오른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12월 때 딱 그 자리네요. 지금 보면. 네, 숫자상으로는 그렇고요. 네. 지금 뭐 밸류 프로그램 나오고 나서 어쨌든 간에 외국인과 기관은 많이 매수를 하고 있고 예. 개인은 많이 그만큼 또 매도를 팔고 하고 있고. 있고요. 아무래도 예. 차익 실현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보면 지금 그 저PBR주들 저희 밸류 프로그램의 주 대상인 저PBR주를 보면 이미 한 텀 사이클이 돈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PBR주에 들어왔던 자금이 이미 다른 업종으로 이미 다시 또 분산이 되는 이런 순환매 장세가 벌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오늘 코스피를 봐도 그동안 많이 올랐던 현대자동차나 기아자동차가 또 많이 빠지는 쉬어가네요. 모습을 보이고요. 그래서 이미 또 그 정책에 대한 기대감은 많이 이미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는 것이 반영된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지금 사이클 말씀하셨는데 정말 뭐 현대차, 기아차 올랐다가 삼성물산 올랐다가 그리고 뭐 손해보험 이런 금융주 올랐다가 마지막에 가스공사, 한국전력, 지역난방공사까지 지금 돌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이시죠? 그리고선 그 다음에 물음표가 딱 찍혀 있어요. 이런 와중에 이제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26일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발표가 되는. 결과적으로 여기까지 좀 보면 그 발표 내용 저희가 이따 또 짚어보겠습니다만 그 정책에 따라서 그 실효성에 대해서 시장이 정말 더 가느냐 아니면 다시 또 내려오느냐의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 있겠다. 이런 분석도 가능한데 이런 거 하나하나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황세훈 위원님, 지금 저 PBR 우리 국민들 특히 개인 투자자들이 똑똑하잖아요. 지금 PBR도 다 외우고 다 알고 ROE 다 외우고 계신데 그래도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밸류업이라는 게
저평가된 가치를 올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저 그렇습니다. PBR이라는 게 뭡니까? 일단 PBR이란 이제 주가 대비 그러니까 해당 회사의 자산 가치가 얼마인지를 비교하는 지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주가 대비 이 기업의 청산 가치가 어느 정도 네. 되느냐. PBR이라는 것은 결국 Price Book Value Ratio인 거거든요. 네. 무슨 의미냐면 현재 기업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자산을 다 팔았을 때 네. 어느 정도의 그 장부상의 가치가 가치가 나오겠죠? 네. 어느 정도 되느냐를 나타내는데 보통 1 근처에서 유지가 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을 텐데 예. 최소한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산을 다 판 가치가 그 회사의 주가와 비슷하게 움직이는 게 정상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상식적으로 그렇죠. 상식적으로는 네. 그렇잖아요. 지금 있던 회사 청산해서 가지고 있던 자산 다 팔아서 주주들한테 나눠주게 되면 네. 그러면 내가 얼마 정도 가지게 될 거냐. 근데 네. 주가가 지금 이 가치조차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 저 PBR주가 가지는 공통적인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1 이하에서 지금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유지가 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금융주 같은 경우에는 PBR이 무려 0.4에서 0.5 사이에서 유지가 되는 그러니까 이 주가가 터무니없이 낮은 네. 수준까지 떨어져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낮으면 낮을수록 해당 회사의 그러한 기본적인 그 본질적인 가치에 비해서 주가가 그것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네. 보통 외국의 기업들 미국이나 네. 이런 기업들은 PBR이 1보다는 훨씬 더 높은 수준에서 결정이 되거든요. 뭐 1.8, 2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결정이 되는데 우리는 1조차 되지 않는 그런 기업들이 너무나도 많다. 네. 이것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 기업들이 크게 디스카운트를 받고 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바로 이런 부분들을 지적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PBR, 특히 정부가 기업의 주가를 정상화시키고 이런 디스카운트를 없애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 좀 신경을 쓸 필요가 있느냐를 봤더니 이 PBR을 개선하는 쪽으로 가게 되면 사실 이거는 충분히 현실성 있는 얘기가 될 수 있는 네. 거거든요. 청산 가치보다도 주가가 이거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면 여기서 도대체 어떤 원인들이 있는지를 찾아보고 여기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기업 주가 개선에 분명히 유의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우리가 정부의 기업 밸류업 대책들이 이 PBR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죠. 어떤 한 기업의 가치는 이제 주식으로도 주가로도 평가가 되고요. 실질적으로 뭐 순자산 가치라는 것도 평가가 되는데 오늘 이 회사가 문을 닫습니다. 그럼 이제 뭐 비상계하고 정말 나오는 이 청산 가치라는 게 있는데 유독 우리나라는 이 청산 가치가 주가로 평가되는 시가총액에도 시가총액이 청산 가치에도 못 미치는 이게 이제 PBR이 1배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이 해당 기업의 주가들이 낮은 기업이 많다는 거고 그게 1,100곳이나 된다고 하는데 이건 이제 두 분 모두에게 좀 묻겠습니다. 이게 이제 뭐 기업 밸류업이 나오게 된 건데 먼저 황세영 의원님, 우리는 왜 이렇게 이 저 PBR 주식이 많은 거예요? 일단 이제 저 PBR 주식이 많다는 얘기가 예. 결국은 우리나라 주가가 저평가돼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예. 그래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왜 생기고 있느냐라는 질문과 사실상 같죠? 같은 예, 질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여러 가지 많은 설명들이 있기는 했는데 아주 시원스럽게 설명을 해주는 그런 요소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뚜렷하지는 않은 것 같고요. 네. 가장 많이 지적되는 요소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기업들, 특히 상장 기업들의 불투명한 지배구조 부분이 가장 많은 이제 원인으로 지금 지목을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작년에도 이제 그런 사건들이 많이 있었는데 물적 분할을 한 이후에 물적 분할을 한 이후에 모 회사와 자회사를 중복 상장하게 되면 그러면 결국은 이 부의 이전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네. 모 회사로부터 자회사로 부의 이전이 일어나면서 모 회사에 상대적으로 높은 디스카운트가 걸리고 모 회사 투자자들이 여기에 피해를 보는 그런 사례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네. 이런 현상들이 사실 외국에서는 사실 관찰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드문 현상인데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하나였거든요. 네. 이런 기업 지배 구조상의 불투명한 점 그리고 대주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일반 주주, 소액 주주들의 권익이 충분히 두텁게 보호되지 못하는 이러한 점들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중요한 원인이다라고 지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네. 자, 교수님 바로 그겁니다. 이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왜 나왔냐? 앞서도 봤지만 저평가돼 있다. 주가가 터무니없이 낮다.
근데 왜 터무니없이 낮지라는 그 이유도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리고 정부는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서 이걸 저평가를 해소하겠다는 건지 큰 틀의 개념 정리를 한번 해주시죠. 이게 보면 예전에 비해서 저희가 주식시장에 들어가 계신 일반 투자자들, 뭐 소액 투자자들, 개미라고 부르시는 분들이 훨씬 저변이 이제 두터워졌습니다. 똑똑해요. 또. 네, 그리고 굉장히 많은 정보를 갖고 계시고요. 네. 그래서 이게 올해 초부터 있던 어떤 흐름의 일환으로 저는 이제 크게 보고 싶냐면 정부에서 계속 얘기하는 자본시장을 공정한 기회 사다리로 만들겠다라는 정부의 모토 중 네. 하나와 또 굉장히 일맥상통하는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최근 들어서 나오는 정책 방향을 한 4가지 정도로 이 자본시장에 관련된 걸 요약을 해보면 예. 첫 번째로는 불법 불공정 공매도를 방지하겠다 이게 나왔었고요. 네. 두 번째로는 자본시장의 불공정 거래 대응 강화. 이게 뭐냐면 아까 우리 황 위원님께서 네. 말씀해주신 자본시장이 투명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 네.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디스카운트 되는 것이 있다. 그것들을 조금 앞으로 고치겠다라는 게 두 번째. 네. 그리고 PBR, 저 PBR 관련된 기업 밸류 프로그램이랑 관련된 세 번째 꼭지는 투자자들의 권리와 신뢰를 제고하겠다.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주주 중심의 대주주 친화적인 이 자본시장 구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자본시장이 저평가되는 부분이 있다. 요걸 네. 좀 바로잡겠다. 그다음에 네. 마지막으로 기업의 내부 관리 체제를 개선해서 외부 감사인 선임 절차 같은 것들을 좀 독립적으로 실효적으로 만들겠다. 요 네 꼭지거든요. 그 요 네 꼭지를 관료하는 흐름이 뭐냐 하면 아까 우리 황 의원님이 정리해 주신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자본시장이 투명하지 않은 부분 때문에 우리가 디스카운트 되는 게 있고 네. 지배구조 자체가 대주주 친화적이기 때문에 디스카운트 되는 방향이 있으니까 네. 이런 부분들을 고치겠다. 결국은 이것은 단기적으로 증시를 부양하겠다라는 정책처럼 보일 수 있지만 조금 더 근원적으로 가보면 중장기적으로 체질 개선하겠다라는 정책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저희가 조금 이따가 밸류업 프로그램에 어떤 내용이 담길까도 짚어봐야 될 텐데 방향성과 목적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 관련해서는 우리 교수님도 얘기했지만 공매도 부분도 좀 이제 멈추고 또 고치려고 하고 있고요. 뭐 쪼개기 상장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이걸 대응책이 나오겠지만 그것도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기업의 경영 투명성, 뭐 감사 이런 부분도 좀 신경을 쓰고 있고 그래서 저 PBR 관련한 것들을 어떻게 풀어줄 것인가 주주 환원도 이제 담겨야 될 것 같습니다. 담길 것도 같고 이제 그렇게 해서 우리 코리아 디스카운트 한국 주식의 저평가를 해결하겠다. 이제 그게 바로 밸류 프로그램의 탄생 목적입니다. 이제 디테일은 우리가 봐야 돼요. 그걸 26일 날요. 그런데 황세현 의원님 이게 우리가 떡하니 바로 나온 것이 아니라 성공 사례가 있더라. 그게 네. 일본이었다. 일본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일본이 이제 유사한 프로그램을 도입을 해서 이제 주가가 상당히 유의적으로 상승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우리도 일본도 사실은 우리나라만큼은 아닙니다만 만성적인 저평가 상태에 있었던 건 분명했거든요. 비슷비슷해요. 네네, 예, 그렇습니다. 네. 물론 우리가 조금 더 많이 저평가가 되어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만 일본도 고질적인 그러니까 저평가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다가 특히 작년 5월 달부터 이제 니케이 지수가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일본판 기업 밸류 프로그램이다. 이제 이렇게 시장의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물론 일본의 주가 상승 지금 니케이 지수 보면 올해 이제 1월 달 작년부터 사실은 니케이 지수의 상승은 작년 5월 달부터 이제 네. 시작되는 것이 예. 뚜렷하게 관찰이 되고요. 네. 그리고 일본판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은 그 이전에 이미 발표가 된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밸류업 프로그램들이 조금씩 효과를 발휘를 하면서 니케이 지수의 상승을 이제 주도를 했다. 뭐 이렇게 보는 견해들도 당연히 있고요. 물론 네. 당연히 이것만 일본 기업 그러니까 일본 주가 상승에 영향을 미쳤던 것은 아닙니다. 사실 엔저도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네.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에 하나였지만 기업 밸류 프로그램의 역할도 사실은 무시하기는 어렵다. 절대 빼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이제 평가들이 이어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서 이런 성공적인 특히 일본 주가 흐름이 작년 5월부터 시작해서 올해 현재 2월까지 아주 견조한 상승 흐름들을 완만한 속도기는 합니다만 이런 네. 견조한 상승 흐름들이 계속해서 이어지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도 비슷한 프로그램들을 도입을 해서 기업들에게 더 많은 정보를 공개를 하고 기업들의 주가 상승을 위해서 기업들 스스로 노력하게 만들면 우리나라 주가도 만성적인 저평가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 기대감을 충분히 가질 수 있었고요. 네. 그러다 보니 정부의 주도로 이런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 1년간 이제
그 일본 지수 상승률을 살펴보면 무려 약 거의 한 37%, 38% 네. 정도 지금 주가 상승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시장이 저렇게 오른 겁니다. 시장이. 네, 시장이. 그러니까 종목별로는 한 답을 뭐 100%가 많겠죠. 100% 되는 그러니까 널려 있겠죠? 두 배가 된 네. 기업들도 꽤 있다는 네, 네. 거예요. 시장 전체가 지금 거의 40%에 가까운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엄청난 수준의 이제 주가 상승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물론 이 중에 이제 일부 당연히 기업 밸류 프로그램의 효과가 여기에 당연히 네. 들어가 있을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사실 그렇게 따지면 우리나라가 비슷한 프로그램을 도입을 하고 예. 그리고 기업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이루어진다면 사실 우리나라는 저평가가 일본보다 더 심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당연히 적정하게만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모든 제도적 지원만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사실 일본의 상승폭보다 우리의 상승폭이 더 클 수도 네. 있는 거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이 얼마만큼 여기에 현실적으로 주가 개선을 위한 그런 자발적인 문제 해결 노력들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굉장히 많이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렇게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라고 하는데 허준영 교수님, 26일 드디어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이 나오게 됩니다. 당근과 채찍이 있을 것이다. 예. 어떤 내용 담길까요? 우선은 채찍 부분은 생각보다 그렇게 강하지 않을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일본이랑 아까 이제 황 의원님도 비교해 주셨지만 예. 작년 3월에 이제 도쿄 증권거래소가 상장사들한테 보낸 내용, 공문의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결국 제일 중요한 건데 이게 채찍 쪽입니다. 네네. 결국 그 밸류업을 위해서 PBR을 높이기 위한 노력안을 제시하고 그것들 앞으로 이행을 제대로 못했을 때는 우리가 상장을 폐지시킬 수도 있다는 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강한 페널티 조항이 들어갔던 게 많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네. 저희도 그래서 그런 거 할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좀 있긴 합니다만 그거에 대한 얘기는 지금 금융위원회 쪽에서 좀 그걸 선을 긋고 있는 상황입니다. 페널티가 그렇게 심하게 들어갈 것 같지는 않고 네. 오히려 이제 인센티브 당근 쪽에다가 조금 예. 더 엣지를 주겠다라는 거고요. 한 4가지 정도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PBR과 그 자기자본 이익률이라고 한 저희 ROE 있잖아요. 네. 저희 순자산을 얼마나 잘 투자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한 시가총액별, 업종별로 이 지표를 공시하게 만들고요. 공시해라. 네.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까 이제 일본 사례처럼 기업 가치 어떻게 개선시킬지 상장사들한테 공표해라. 계획을 공표해라. 예. 그 다음에 잘하는 아이들을 우리가 속간하겠다. 네. 그래서 기업 가치 개선 우수 기업 등으로 구성된 이제 코리아 프리미엄 지수 개발하겠다. 그리고 요 코리아 프리미엄 지수 우등생 등으로 구성된 상장 지수 펀드까지도 만들겠다. 네. 이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계획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ETF가 나오면 해당 기업들을 이제 사줄 네, 테니까 맞습니다. 일본은 또 일본 연기금이 출동을 해서 해당 기업을 사주고 주가를 올렸다라는 그렇게 좀 담길 것이다. 물론 봐야 됩니다, 여러분. 다음 주 월요일 날. 당근 쪽에서요. 세제 혜택들에 대한 기대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도 코리아 디스카운트 저평가 얘기할 때 상속세 얘기를 먼저 하지 않았었습니까? 네네. 세제 혜택 좀 나올지 그리고 기업들이 요거 가지고 협조할지 뭐 그거에 대한 의문이 가장 큰 것 같아요. 네, 일단 이제 허 교수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네. 이게 실효성이 있으려면 사실 당근도 주고 채찍도 있어야 되고 예. 양쪽이 다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현실적으로 일본은 상장 폐지라는 아주 초강수를 뒀습니다만 예. 우리나라에서 상장 폐지라는 그런 페널티를 부여하기는 사실 상당히 큰 부담감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일본과 같은 이런 아주 공격적인 그런 페널티를 주기는 사실상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인센티브 당근을 더 많이 제공하는 방향으로 가야 될 텐데 인센티브 중에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세제 혜택이라고 예. 볼 수가 그렇죠. 있습니다. 세제상으로 얼마나 기업들이 이러한 밸류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을 때 거기서 얼마만큼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느냐 뭐 네.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조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미 발표된 세제상의 그 변화들이 있죠. 예를 들자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안이라든지 예. 또는 이제 증권거래세 인하 뭐 이미 예정이 되어 있잖아요. 뭐 이런 부분들은 이미 이제 발표가 아는 된 거고. 네, 아는 네. 거고 이거 이외에 기업들이 예를 들자면 배당을 적극적으로 실시했을 때 또는 자사주를 적극적으로 소각을 했을 때 여기에 추가적으로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이런 방법이 만약에 포함될 수 있다면 이것은 기업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큰 효과를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영구적으로 그러한 법안을 마련하는 것보다는 특별히 시간을 조금 딱 정해놓고 네. 한시법의 형태로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기업들이 자사주를 소각을 하면 그중에 일부를 예를 들자면 비용 처리를 해준다거나 네. 비용 좋은데요. 처리를 해준다거나 네. 혹은 배당을 늘렸을 때 그 증가분에 대해서 증가분 일부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비용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을 한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사실 만약에 담길 수만 있다면 그러면 기업들의 참여를 아주 적극적으로 끌어내는 데 있어서는 상당한 효과를 볼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해 볼 일본은 수가 있죠. 어때요? 일본 좀 들어가 보면. 예? 일본은 특별히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일본은 인센티브보다는 오히려 페널티를 강하게 부여하는 방식을 선택을 했던 것 같고요. 예.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이 상장 폐지라는 게 우리 예를 들어 만약에 진짜로 상장 폐지되는 기업이 나오면 이것도 엄청나게 많은 또 불만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예. 상장 폐지가 있을 때 우리나라는 굉장히 많은 민원이 제기되는 국가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의 초강수를 두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그렇다면 우리는 페널티보다는 조금 더 일본보다는 공격적인 방식으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이 오히려 이 정책의 효과를 끌어올리는 데 있어서는 더욱더 많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겠죠. 허준영 교수님, 이게 지금 들어보니까 정부가 어떤 밸류 프로그램을 내놓더라도 기업이 협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페널티를 세게 못한다면 또 협조를 안 하는 기업이 나올 것 같고 그럼 이게 또 유야무야 용두사미가 될 것 같은 또 걱정도 들고요. 성공하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해야 될까요? 하고 이거는 아직 모르지만 혹시 우리 기획재정부에서 본다면 꼭 담겨 있어야 된다. 기업 밸류 프로그램에. 그래야 성공한다. 뭐 그런 부분들이 있을까요? 이게 저는 뭐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것보다는 네. 그 일본하고 좀 다른 상황을 좀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일본에 비해서 지배주주가 좀 많은 편이라서 네. 일본은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페널티를 좀 세게 갖고 갔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지배주주가 많은 상황에서 페널티가 쉽게 갈 수 없는 상황, 기업들의 반발이 좀 심해질 수 있는 상황이 있고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일본보다 상황이 조금 더 어려운 부분은 이렇게 지배주주가 있는 상황이니까 누군가는 약간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손해를 봐야지 나머지 일반 투자자들이 조금 더 이 밸류 프로그램의 혜택을 볼 수 있는 이런 개인 투자자가요? 예, 네. 그런 구조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을 사실은 만약에 금융당국이 연성규범으로 그렇게 강력하지 않은 형태로 연성규범으로 가지고 갈 경우에는 저는 굉장히 이 분야별로 차이가 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배주주가 좀 없고 정책 영향을 상대적으로 많이 받는 정부의 입김이 많이 들어가는 금융권 같은 경우는 이거를 정부의 얘기를 좀 잘 따라갈 가능성도 있고 상장 공기업도 따르겠네요. 상장 공기업 네. 따라갈 가능성도 네.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이게 연성규범으로 나와버리면 아무래도 오너의 입김이 좀 강하거나 지배주주가 조금 강한 입김을 내는 기업들은 사실 이걸 따라갈 인센티브가 별로 없게 되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일부에서는 이걸 상법 개정을 좀 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좀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을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상법 중에 지금 382조의 3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지배주주의 이익을 지금 현재로는 회사의 이익인데 그것을 주주의 이익으로 뭐 바꾸는 등등의 예. 상법 개정들의 얘기가 나오는 부분도 있거든요.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디테일한 접근이 어떻게 갈지 좀 관심이 그쪽으로 갑니다. 그렇습니다.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우리나라는 뭐 기업에 따라서 어떤 기업은 오너의 이익 때문에 주가가 안 오르기를 원하는 그런 회사도 있거든요. 그래서 막 주가를 누르려는 그런 행태들도 있어요. 뭐 세금 이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뭐 밸류업에서 뭐 인센티브를 줘서 ETF를 통해서 그 해당 기업 주식을 사줘서 주가를 올리는 게 또 그 오너 대주주는 안 원할 수도 있는 거죠. 네네 그렇습니다. 그런 좀 굉장히 역설적인 상황이 있다라는 점 아마 우리 기획재정부도 더 잘 알고 있겠죠. 꼭 참조해서 정말 날카로운 정책 26일 날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렇게 지금 기업 밸류 프로그램 때문에 우리 한국 주식시장 들썩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또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한국 주식시장 저평가 문제는 또 반드시 해결해야 될 숙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앞서도 얘기했지만 이번 대책 이 프로그램이 시장이 기대하는 것만큼의 내용이 아니라면 그런 흐름 속에서 대외적인 악재까지 겹친다면 오히려 역효과가 더 커질 수 있지 않나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한국 주식시장의 진정한 저평가 해소 과연 뭘 어떻게 해야 될까? 또 기업 밸류 프로그램 이후에 주식시장은 또 어떤 악재들, 어떤 재료들, 어떤 파고를 넘어야 할지 영상 보고 난 후에 계속해서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황세훈 의원님, 제가 앞서도 얘기했지만 시장에서 좀 걱정이 오히려 좀 생기고 있어요. 26일 밸류 프로그램 나왔는데 이게 오히려 재료 소멸이라든가 내용이 이건 아닌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좀 이게 만병통치약이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아예 너무 밸류 프로그램만 기대하지 말고 다른 것도 좀 보완하자 이렇게 얘기 좀 나오고 있는데요. 뭐 어떻게 좀 바라봐야 됩니까? 네, 일단 기업 밸류 프로그램은 가장 기본적인 전제가 기업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게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준다면 사실 시장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도 있죠. 예. 반대로 기업들이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시큰둥한 반응을 보인다. 내가 이미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왜 내려놔야 되느냐라는 식으로 해서 조금 그 흉내만 내는 방식으로 이렇게 이제 협조가 이루어지게 된다면 사실 실질적인 변화가 안 생긴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예. 되면 시장에서의 그런 이제 좋은 주가 흐름들이 오히려 중간에 이제 흐지부지 되는 그런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자발적인 기업의 참여를 전제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라는 걸 우리가 명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예. 따라서 기업들이 해결할 수 있는 영역과 정부가 조금 앞장서서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줘야 되는 부분도 당연히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예를 들자면 자사주 소각과 같은 이런 문제거든요. 네. 예를 들어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자사주를 소각을 해라라고 얘기를 하면 과연 여기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 있는 기업이 얼마나 될 것인가를 생각을 해보면 예. 사실 그 자사주라는 게 기업의 입장, 특히 기업의 대주주 입장에서 보면 이게 너무나도 좋고 편한 네. 제도인 무기죠. 예, 네. 무기인 네.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내 스스로 내려놓고 소각으로 연결시킬 유인이 사실 상당히 떨어집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기업들은 적극적인 형태의 협조보다는 그냥 약간 쉽게 말하면 면피성 정도로 대응을 할 그런 위험성도 내지는 그럴 가능성도 우리가 배제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부분에 있어서 기업 밸류 프로그램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여기에 보완적으로 정부의 정책적 변화를 통해서 이러한 밸류 프로그램을 뒷받침해 주려는 노력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합쳐질 때 그 효과가 훨씬 더 뚜렷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큰 거거든요. 네. 많은 이제 그 시장, 특히 자본시장에 계시는 분들이 지적하고 있는 공통적인 내용 중에 하나가 일단 자사주를 매입을 했으면 네. 소각으로 연결시킬 필요성이 있다. 이것만큼 확실한 주주 환원 네. 정책이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매입한 자사주에 대해서는 소각을 의무화하는 그런 방안들은 충분히 우리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조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물적 분할을 한 이후에 자회사와 모회사를 모두 상장시키는 것. 지금 이게 법적으로 허용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네. 뭐 LG화학, 네. LG에너지솔루션이죠. 네. 이런 것들이 법적으로 허용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적 분할한 이후에 모회사와 자회사의 동시 중복 상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이라든지 네. 또는 인적 분할 시에 자사주의 신주를 배정하고 뭐 네. 그런 여러 가지 종류의 문제점들이 있잖아요. 시장에서 오랜 기간 지적되어 왔던 그런 문제점, 근본적인 문제점들에 대해서 제도적 보완을 동시에 병행을 하게 되면 이것이 기업 밸류 프로그램과 만났을 때, 합쳐졌을 때 기업들이 PBR 개선을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는데 정부가 여기에 제도적으로 뒷받침을 강하게 밀어주게 된다면 결국은 그 효과가 상당히 크게 나타날 수 있다고 예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자, 교수님, 진짜 뭐 분할 상장 부분이라도 쪼개기 상장 부분이라도 뭐 하나 강력한 게 나와야지 약간 걱정되는 부분이 26일 발표가 됐는데 흐지부지. 그리고 이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내일 새벽에 엔비디아의 AI 관련해서 그동안 열풍을 불었죠. 실적 나오는데 이게 약간 우리의 실망을 좀 시키면서 시장의 악재인데 다음 주 월요일 날 밸류업 프로그램도 흐지부지다. 이거 되게 걱정스럽거든요. 이거 두 가지 좀 같이 좀 해서 흐름 좀 얘기해 주시죠. 네, 지금 어쨌든 간에 그 연준 의사로 대기하고 있고요. 네. 근데 최근 들어서 이게 인플레이션 내려오는 속도가 약간 더뎌지면서 이 연준이 최근 들어서는 금리를 내리는 쪽으로 계속 시장에서 생각하다가 일부에서 예를 들어서 레리 서머스 같은 사람이 한 15%의 확률로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도 대비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기 시작하고 뭐 이거는 사실은 시장에서 생각하는 거랑 반대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거기다가 이제 엔비디아의 실적이 혹시라도 시장에 실망을 시키고
그리고 미국의 연준의 의사록이 나왔을 때 이것도 생각보다 굉장히 강력한 매파라면, 매파적인 의지가 있고 거기다가 지금 밸류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가 일부 반영은 돼 있지만 생각보다 실망스럽다라고 한다면 단순히 미국 시장이 빠지는 것뿐만이 아니고 우리나라 시장에서 특히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최근에 심상치가 않은 게 좀 외국으로 좀 많이 빠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조금 가속화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 좀 걱정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네. 네. 그동안 또 AI 관련해 가지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뭐 관련한 연관 주가도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밸류 외에 그러니까 두 축이었습니다. 저 PBR 그다음에 AI였는데 만약에 내일 새벽으로 AI가 약간 재료 소멸되고 26일 기점으로 저 PBR도 소멸된다면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결이 아니라 더 악화될 수도 네, 있는 그렇습니다. 거죠. 그래서 네. 좀 하방 리스크가 지금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그 AI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이 굉장히 좋은 기회를 맞고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TSMC가 지금 너무 AI 쪽에 많이 하고 있으니까 미국에서도 이걸 조금 분산하기 위해서 사실 이제 일본 기업들이 산업적으로 보면 최근 들어서 좀 주가가 좋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생각하는 부분이 반도체가 최근 들어서 일본에서 좀 살아나고 있는 부분 이게 이제 너무 대만으로 가다 보니까 고사용 반도체 중에 일부를 지금 미국이 거의 다 대만산을 사다 쓰고 있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양안 관계도 있고 리스크가 있으니까 이걸 이제 일본으로 좀 돌린 부분도 저는 한 부분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우리 기업들이 할 수 있는 것도 분명히 있을 텐데 거기에 있어서 우리가 얼마나 지금 잘 조성된 판을 이용할 수 있느냐도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자, 황세훈 의원님 그리고 또 목요일이 되면은 지난 2월 FOMC 미국 FOMC 회의에서 무슨 얘기를 나눴는지 의사록이 또 공개가 되는데 이게 호재일 수도 있겠지만은 만약에 그 논의했던 내용이 상당히 좀 매파적인 빠른 금리 인하가 아니라면 지금 미국 증시는 정말 사상 최고치란 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악재가 될 수도 있겠죠. 저희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다음 주 월요일 날 밸류업에 이 앞서서 시장 분위기가 바뀔까 하는 거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물가와 이 금리에 대한 부분도 한번 얘기해 줄까요? 일단 물가는 보면 사실 작년 연말 근처에는 올해 물가가 이제 정상적으로 안정화가 될 것이다라는 기대가 굉장히 컸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1월 달 통계들 이제 발표되고 있는데요. 1월 달 통계들 살펴보면 예상과는 달리 물가가 지금 굉장히 잘 안 잡히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거든요. 덜 떨어지고 있죠. 덜 떨어지고 있죠. 떨어지기는 떨어지지만 우리가 기대했던 속도로 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천천히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연준이 기준금리 인하 시기를 현재의 예상 시점보다는 훨씬 더 뒤로 늦추게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기대가 나올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1월 미국의 근원 물가 지수를 보면 3.9%를 기록을 했거든요. 그리고 소비자 물가도 보면 3%대를 여전히 넘기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보다는 더 빠른 속도로 떨어지지 않을까. 더더군다나 근원 물가가 3.9%라는 얘기는 아직까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지금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이러한 모습들이 2월에도 계속된다면 그러면 연준은 이전까지의 우리가 이제 머지않아 기준금리를 인하할지도 몰라라는 그런 시장 신호에서 우리가 인하 시점을 시장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뒤로 가져가게 될지도 몰라. 이런 성명서로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가을까지 가요, 그러면? 그래서 상반기 안에 지금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지금 많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하반기로 가야 이제 기준금리 인하는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렇지만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전제 조건이 있죠. 물가가 안정적으로 계속해서 떨어지면서 유지가 된다라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전제 조건이 있는데 이 전제 조건이 지금 약간씩 흔들리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장이 기대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늦은 시점에서 기준금리 인하가 단행될 수 있다라는 점 이런 거는 분명히 시장에 굉장히 큰 악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의사록에서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가 이전에 비해서 더 강해진다면 그러면 시장에 지금 굉장히 좋은 분위기인데 아주 미국 증시는 뭐 최고죠. 굉장히 좋은 분위기인데 그런 좋은 분위기에 약간의 좀 찬물을 뿌릴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조금씩 제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목요일날 한국은행 금통이 있거든요. 뭐 거의 99.9%가 동결 이야기를 하는데
한국은행은 뭐 이도 저도 못하는 것 같습니다. 네네, 한국은행은 기본적으로 사실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하하지 않는 상황에서 네. 한국은행이 선제적으로 기준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대단히 낮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한국은행은 연준보다 선제적으로 기준금리를 올리기 시작을 했죠. 네. 그렇지만 연준이 계속해서 기준금리를 올리고 있을 때 한국은행은 기준금리의 인상을 중단을 했거든요. 네. 그러고 기준금리가 역전되면서 2%까지 지금 벌어져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런 상황들을 감안을 하면 한국은행이 연준에 앞서서 기준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 보인다. 연준이 시장에 확실하게 인플레이션이 통제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준금리를 인하해도 된다라는 이런 확실한 시그널을 주기 전에는 네. 한국은행이 먼저 움직일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상당히 낮아 보입니다. 허준호 교수님, 미국 경기는 좋다고 합니다. 아예 노랜딩 얘기, 침체 없이 계속 간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근데 어제 오늘 뭐 최근에 계속 나오니까 상업용 부동산은 또 이게 불씨가 돼서 금융위기 올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좀 뭔가 좀 수상하거든요.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지금? 그러니까 상업용 부동산은 일종의 이제 터지면 굉장히 큰 이펙트인데 네. 터질 확률이 점점 올라가고 있지만 여전히 그렇게 높진 않다고 않다. 하는 게 이제 저희 입장인 것 예.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연준은 상업용 부동산발 리스크에 대해서는 그런 잠재적인 리스크에 대해서는 주시는 하되 그것을 명시적으로 통화 정책의 테이블에다 가져놓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아까 이제 우리 황 의원님께서 너무 좋은 말씀 주셨는데 저도 하나 또 첨언드리고 싶은 네네. 게 있다면 한국은행에 관해서는 네. 좀 천천히 시작할 것 같다, 내리는 걸 천천히 시작할 것 같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저는 거기다 한 말씀 보태고 싶은 건 내리기 시작해도 천천히 내릴 거다라는 말까지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네. 굉장히 시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올해 7월, 연준이 6월에 처음 내리면 한국은행이 7월에 시작할 거다. 그럼 4번 남았는데 뭐 그중에 한 3번 내릴 거다라고 하는데 저는 네네. 그 정도까지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요. 액션에 들어가더라도 천천히 내릴 거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한국은행의 이창용 총재께서 최근에 보이시는 계속 스탠스는 네. 굉장히 금리를 내리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부담감과 주저함을 갖고 계시는 것 같이 저는 받아들이고 있고 올리고 싶어하는 것 같던데요. 네, 네. 거기까지는 아닐 네, 겁니다. 아니에요. 예,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시장이 생각보다는 속도도 좀 천천히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결론은 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금 대외 환경이 좋은 듯 하지만 한순간에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이어서 26일 발표되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황세윤 의원님, 성공할까요? 뭐 우리 시장에서 굉장히 뜨거운 반응 가질까요? 또 받으려면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춰야 될까요? 밸류업 프로그램. 네, 일단 현재까지 시장은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로부터의 평가도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긍정적인 평가와 상승하는 주가 흐름이 계속 이어지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의 밸류업 프로그램,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 그리고 정부가 이러한 모멘텀을 계속해서 유지하게 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뒷받침을 해주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고요. 네. 일단 어느 정도의 공감대는 형성되어 있다고 평가를 예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조금 더 이전과는 훨씬 더 이전에 비해서는 훨씬 더 적극적인 형태로 제도적 뒷받침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가 되고요. 네.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결국은 추가적인 주가 상승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조금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허준호 교수님, 밸류업 프로그램 성공할까요? 저는 말씀 안 하신 것 중에 결국 중요한 건 기업의 펀더멘탈 아닐까 싶고요. 지금 네. 반도체 같은 경우 우리나라 사실 시가총액 거의 뭐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어쨌든 작년 3월에 재고 조정은 끝났고 한 4월부터는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것은 같습니다. 예. 그래서 올해 그 반도체 상승 모멘텀을 어떻게 잘 우리가 올라탈 수 있을지 결국은 그것이 반도체 기업들의 펀더멘탈 그것이 또 증시로 연결되는 게 아닌가 이런 부분도 지적하고 싶습니다. 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경제인사이트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해서요. 병원 전공의들 집단 사직서를 제출했고 자, 어제부터 집단 행동에 나섰죠. 현재 의료대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공공의료기관과 군 병원을 총동원하고 필요시엔 비대면 진료도 전면 허용한다고 밝혔는데요. 다음 이 시간 경제인사이트에선 의대 정원 확대로 인한 갈등과 그에 대한 해법 또 보완책들
뭐가 있을지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